그 남자가 좋아 보였던 이유. 젊은 시절 맞선 자리에 나간다는 건 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날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나이도 찼고 집에서는 계속 재촉이었고 한 번 보고 아니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맞선 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키가 컸고 깔끔했으며 말투가 부드러웠다. 무엇보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얼굴이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그런 사람이었다.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그를 키우셨다고. 게다가 누나가 셋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순간 마음이 걸렸다. 홀시어머니의 시누이가 셋 쉽지 않겠구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명절, 제사, 눈치, 잔소리, 비교. 하지만 그는 그런 내 표정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도 누나들도 다 성격이 좋아요. 제가 잘할게요. 절대 힘들게 안 할게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어 보였고 이 사람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마음의 걱정보다 그 사람의 인상을 믿기로 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식장에 들어서던 날 홀로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잘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를 책임감 같은 것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결혼 생활은 처음엔 무난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다른 세상이 부딪히는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늘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시누이 셋은 각자 다른 성격으로 집안의 중심처럼 행동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했고 아무 뜻 없이 한 행동이 트집이 되기도 했다. 나는 늘 며느리라는 자리에 맞춰 나를 줄여야 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자 버틸 힘이 생겼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다 내 편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이를 키우며 시댁과의 갈등은 더 잦아졌고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둘째 아들을 낳고 나니 상황은 더 팍팍해졌다. 큰아들이 3살, 작은아들은 첫 돌이 막 지났을 무렵 나는 더 이상 집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 결국 영업회사에 취직을 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오직 나로 불렸다. 월급을 받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해졌다 싶을 무렵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무리한 탓인지 신우신염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며칠 입원하게 됐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말수는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설마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나 할 말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 남편이 할 말 있다고 했던 그날 밤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다. 큰아들은 잠버릇처럼 내 팔을 끌어안고 있었고 첫 돌을 막 지난 둘째는 이유 없이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 아이들 얼굴을 보고 나니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이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손끝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 모습이 더 무서웠다. 화를 내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의 태도였기 때문이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 한마디로 시작된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갑작스러워. 현실감이 없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예감은 있었지만 확인하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병원에 누워 혼자 아이 걱정을 하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제부터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꽤 됐어.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소리내 울지도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큰아들은 이제 겨우 3살, 둘째는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아기였다. 이혼은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 생각해봐. 지금 이혼하면 이 아이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 틈을 타 나는 마지막 희망처럼 말을 이었다. 당신이 사람 사귀는 거 지금 당장 끊기 힘들다면 그건 이해할게. 그 말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이혼은 미루자. 내가 다 참을게. 내 말에 남편의 표정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나는 그걸 희망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나도 나 인생 살아야 해.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아이들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자기 인생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이유 없이 나갔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척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아이 둘을 안고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눈이 퀭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집요했다. 저 남편분 때문에 왔어요. 그 여자의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말했다. 자기도 이혼을 당했고 이 남자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내 숨을 멎게 했다. 이 사람 못 놔주면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훌쩍 넘어서 버렸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이혼이라는 말 앞에서 그 여자가 다녀간 뒤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벽마다 생긴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었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에게 그 여자의 말을 전했을 때 그는 놀라기는커녕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 사람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 그 말이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안 좋은 상태인 건 아이 둘을 키우며 버티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내가 이혼해주면 해결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인정이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사이였다. 잠깐만 이야기해요. 제발요. 나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내 앞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울음은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너무 절박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혼하고 나서 집도 가족도 갈 데도 없어요. 그 여자는 손을 덜덜 떨며 말을 이었다. 이 사람 아니면 전 진짜 끝이에요. 그 말 속에는 협박과 매달림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삼각관계가 아니라 누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하지만 그 무너짐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동안 숨기고 버텨온 이야기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듯이 눌렀다. 이게 다 내가 집을 비워서 그래. 그 말이 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업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살 수 없었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집은 이미 무너졌을 텐데 모든 책임은 며느리인 내 몫이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자주 몸이 아프다고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화병이라는 말을 했다. 시누이들은 나를 더 노골적으로 피했다.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다시 말했다. 이혼해줘. 이렇게 사는 게 더 지옥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싸우는 집, 늘 불안한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날 밤 아이들 옆에 누워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결혼이 아니라 아이들이구나.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왔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차분했고 오히려 단호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리고 유서도 써놨어요. 이 사람이랑 못 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끝이 보였다. 이 싸움에는 승자도 위로도 없다는 걸. 며칠을 고민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혼해줄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선택이 끝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아직 몰랐다. 이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들 문제로 이혼 문제로 정신없이 버티고 있던 중이었다. 설마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사는 화병이 오래 쌓여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죄어왔다. 미워도 원망스러워도 그분은 아이들의 할머니였다.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은 숨을 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울음소리보다 속삭임이 더 많았다. 사람들은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마치 모든 원인이 나라는 듯한 시선이었다. 시누이들은 내 옆에 서지 않았다. 말도 걸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아이들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지켰다. 남편은 상주 완장을 차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멀어 보였다. 눈빛은 계속 휴대폰으로 향했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미 이 사람에게서 나는 끝났다는 걸.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하자. 그 말은 이혼 서류보다 더 차가웠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길고 복잡할 줄 알았지만 남편은 미련이 없었다. 아이들 양육은 내가 맡기로 했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이들만 바라봤다. 모든 걸 잃어도 아이들만 곁에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혼 도장이 찍히던 날 법원 밖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결혼식 날보다 이혼 날이 더 또렷이 기억에 남는다는 말이 그제야 이해됐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우리가 살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혼한 마당에 집 이야기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하지만 설명회를 가보니 상황이 달랐다. 보상금이 생각보다 컸다. 그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시간이 쌓였는지 그제야 숫자로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정산이 끝났을 때 나는 놀랐다. 작은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었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땅까지 살 수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이라는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으려다 아이들 생각에 전화를 받았다. 나야. 남편의 목소리였다. 한 번만 만나자.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다. 그는 왜 이제 와서 다시 내 인생 앞에 나타난 걸까?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가 찾아온 진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다시 나타난 남자. 이혼 후 나는 그 사람의 번호를 지우지 못했다. 혹시라도 아이들 때문에 연락이 올까 봐서였다. 그런데 그 전화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나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조심스럽고 낮아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말했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며칠 뒤 아이들을 이유로 결국 만났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표정에는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나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다. 그 사람, 나 떠났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여자가? 그렇게 목숨까지 걸겠다던 여자가? 왜? 나도 모르게 물었다. 돈 문제로 싸웠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생각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겠어. 그 말에 속이 울렁거렸다. 사람은 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가치를 아는 걸까? 다시 시작하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나는 그제야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보다 절박함이 더 많아 보였다. 왜 지금이야?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흐렸다. 그냥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이유를. 며칠 뒤 우연히 들은 말이었다. 시누이 중 한 명에게서 재개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아파트 2채 됐다며? 땅도 샀다던데?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내가 힘들 때도 아이들 앞에서 울 때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변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아이들 없이였다. 솔직히 말해. 내가 말했다. 왜 다시 온 거야? 그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결국 작게 말했다. 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후회였다. 그리고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난 너처럼 사람을 선택으로 버리지 않아. 내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다.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다시 믿을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아직 그는 모른다. 내가 이미 완전히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 선택이 그를 더 깊은 후회로 끌어넣게 될 줄도. 아이들 앞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왔고 문자는 읽지 않아도 계속 쌓였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그 다음엔 후회, 그 다음엔 아이들 이야기였다.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냐? 아이들한테도 기회는 줘야지.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다. 아이들을 꺼내드는 순간 이건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아이들 어린이집 앞까지 찾아왔다. 멀리서 그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야. 그 한마디에 큰아들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빠랑 잠깐만 놀면 안 돼? 아이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허락해 줄 거야.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봤다. 이 사람은 아이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아이를 도구로 쓰고 있었다. 그만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 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바로 상처받은 사람처럼 굴었다. 내가 아빠잖아. 그 말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빠라는 말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카드가 아니었다. 그날 밤 큰아들이 물었다. 엄마 아빠 다시 같이 살아?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이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들 마음이 먼저 망가진다는 걸. 며칠 뒤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카페도 아니고 사적인 공간도 아니었다. 아이들 학교 근처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 이제 그만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고. 그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왜냐하면 넌 이미 선택했잖아.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땐 실수였어. 그는 다급해졌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실수는 한 번의 잘못이야. 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우릴 버렸어.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래. 나는 차분히 말했다. 돈 때문이야. 정확히 말하면 내가 돈 앞에서 돌아온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는 오지 마.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들 인생에 혼란만 남기지 마. 그날 이후 그의 연락은 뚝 끊겼다. 나는 안도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그 여자의 것이었다. 당신 남편. 아니, 전 남편이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시 나타났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직감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라는 걸.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왔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놀랍지도 않았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래서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한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 질문에 나는 속으로 답했다. 바뀐 게 아니라 드러난 거야. 그 여자는 계속 말했다. 이젠 저한테도 돈 얘기만 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람이 아니라 상황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는 끝을 내야 했다. 며칠 뒤 전 남편에게 연락했다. 내가 먼저 연락한 건 이혼 후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는 금세 나왔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면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나는 끊었다. 아니야.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양육권 확정 서류, 접근 금지 요청서 초안, 그리고 변호사 명함.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게 뭐야? 경고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들 앞에 나타난 것, 지속적인 연락, 전부 기록돼 있어. 그는 당황한 듯 웃었다. 너 너무 과민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단호했다. 너무 늦은 거야. 그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낀 듯 했다. 나 진짜 달라졌어. 그는 다시 매달렸다. 그때랑 지금은 달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맞아. 지금의 너는 그때보다 더 나빠.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넌 왜 이렇게 독해졌어? 그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조용히.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못했다. 법적인 조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가 여기저기서 도움과 동정을 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그 여자는 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깨달음은 이제 내 몫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큰아들은 더 이상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둘째는 내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이야기였다. 그가 완전히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나는 내 인생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그는 정말로 사라졌다. 전화도 문자도 아이들 앞에 서성이는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한때 내 인생을 차지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다. 그는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고립됐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피해자처럼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결국 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아온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느 날 아이들과 저녁을 먹다 큰아들이 불쑥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좋다. 그 말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다. 왜? 내가 물었다. 조용하고. 엄마가 웃잖아. 그 순간 가슴이 꽉 차올랐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행복을 알아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비참한 전처도 버림받은 여자도 아니었다. 아이들의 엄마였고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재개발로 마련한 아파트 한 채는 아이들과 살 집이 되었고 다른 한 채는 든든한 미래가 되었다. 땅은 아직 그대로 두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급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제야 알게 됐다. 어느 날 정말 마지막이라는 듯 그에게서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며 미안하다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웃었다. 그 미안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서는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참 오래도 버텼다. 홀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아이 키우며 일하던 날들,
병원 침대 위에서의 불안, 배신과 이혼, 그리고 다시 나타난 얼굴까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자랑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가며 나는 말했다.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자.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내가 선택을 잘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참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존심을 버릴 필요도 없다. 떠나야 할 사람은 붙잡을수록 나를 더 무너뜨린다. 나는 잃은 게 아니라 늦게나마 나를 되찾았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산다. 아이들과 웃고 일하고 잠들기 전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하루. 그게 가장 통쾌한 결말이었다. 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